남자가 철창 안에서 깨어난다. 알몸인 채로 영문을 모른다. 주변에는 비슷한 철창이 많다. 불운한 사람들이 갇혀있다. 곧 노예로 팔릴 운명이다. 하지만 그는 이 상황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다. 도적 소녀가 밥을 주러 오자 가볍게 일어나 철창을 뜯어낸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금속을 부수는 모습의 소녀는 죽일까 봐 겁에 질려 경악한다. 하지만 그는 때리는 대신 그녀를 치료하고 사정을 듣는다. 남동생이 인질로 잡혀서 억지로 일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쓰레기들을 처리하기로 한다. 바로 지금 여기서 문을 부수고 날려버린다. 첫 번째 도적과 함께 날아간다. 알몸인 것도 전혀 신경 안 쓴다. 그는 놈들을 하나씩 쓰러뜨린다. 바닥엔 도적들만 널브러져 있다. 놀란 도적들은 상대가 안 된다. 너무 빠르고 강력하기 때문이다. 마침내 두목에게 도달한다. 이 쓰레기 같은 놈은 이 세계에선 꽤 강자라지만 반격할 생각조차 못한다. 그는 부하들을 처리하는 걸 보고 살려달라며 원하는 걸 묻는다. 돈도 노예도 다 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남은 놈들을 끝내고 천천히 다가간다. 두목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왜 정령수를 쓸 수 없는지, 이 알몸 남자가 왜 이리 강한지, 벌레를 보듯 쳐다보는 진. 두목은 좆됐음을 깨닫는다. 마지막 수단을 쓰려고 도망친다. 괴물이 갇힌 철창이다. 이제 그는 끝났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괴물이 달려들자 그는 공격을 가볍게 막아낸다. 두목은 진짜로 경악한다. 인간이 정면 공격을 막는 건, 맨손으로 막는 건 처음 본다. 그는 초인적인 신체를 가졌다. 그게 끝이 아니다. 신성한 힘을 끌어내어 에너지 빔으로 괴물을 날려버린다. 그리고 다시 쓰레기에게 돌아가 제대로 손을 봐준다. 불쌍한 사람들을 괴롭힌 대가다. 그는 왜 이렇게 강한 걸까? 1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구에 거대한 대재앙이 닥쳤다. 전 세계 인류가 멸망했다. 이 재앙의 씨앗은 의문의 바이러스가 동물을 변이시켜 기괴한 모습으로 뒤틀었고 이들은 타락자로 불리게 된다. 불과 몇 년 만에 급속도로 퍼져 인류 99%가 죽었다. 살아남은 인류의 생존자들은 전선을 사수하며 최선을 다해 맞서 싸웠지만 불행히도 곧 명백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존의 무기와 전쟁 방식은 짐승들에게 전혀 안 통했다. 절망에 빠진 인류는 동족을 상대로 실험을 시작했다. 수많은 시도 끝에 짐만이 유일한 성공 사례였다. 실제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과학자들은 대항 바이러스를 만들었다. 나노머신으로 구성되어 오염된 지구를 복구하도록 설계됐다. 독보적인 능력을 얻은 그는 이 세계의 초인적인 구원자가 되어 마지막 남은 인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하지만 결국 모두 헛수고였고 너무 늦었다. 최후의 생존자들마저 전멸했다. 지킬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자 진의 존재 이유도 사라진 듯했다. 창조된 목적을 실패했으니까. 적어도 과학자 친구였던 카구라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진의 생각은 달랐다. 계속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었다. 현재의 인류는 구하지 못했어도 그는 확신했다. 이 힘이 미래 세대를 도울 거라고. 나노머신이 이미 작동하며 타락자들의 오염을 정화하고 있으니 지구가 결국 복구될 거라고 그는 긍정적으로 믿었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기로 했다. 그 결과 카구라는 그를 동면 캡슐에 넣었다. 수세기 동안 생존하도록 설계됐다. 진이 동면하며 평화롭게 자는 동안 괴물들은 계속 지구를 짓밟았다. 수십 년이 수백 년이 되고 수천 년이 흐르면서 마침내 지구 환경의 변화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졌다. 그 끔찍하게 변이된 생명체들은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종이 번성할 길을 열었다. 이 진화는 1억 년간 이어졌다. 그리고 지금의 장면으로 이어진다. 새롭게 진화한 3명의 인간형 생명체들이 무서운 괴물에게서 도망치고 있다. 생존자들은 고대 유적을 발견하고 재빨리 그 안으로 몸을 숨긴다.
하지만 끈질긴 괴수도 유적 안으로 쳐들어온다. 도망칠 곳 없는 구석에 몰린 이 세 명은 사실상 괴물의 저녁 식사가 될 위기다. 마지막으로 절망에 빠진 소녀가 살려달라고 소리친다. 마을의 수호신에게 기도를 올린다. 기적적으로 그 기도가 닿아 우리의 주인공이 깨어난다. 바로 뒤 캡슐에서 잠들어 있던 1억 년의 잠에서 깨어난 거다. 고대 인류는 에너지 빔을 쏴서 괴물을 단숨에 명중시킨다. 혼란에 빠진 세 명은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른다. 상황은 더욱 엉망이 되는데 갑자기 알몸 남자가 튀어나왔으니까 이 상남자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옷을 찾는 것이다. 파괴 불가능한 금고에 보관된 옷. 친구 카구라가 만들어둔 것이다. 연구소의 고대 시스템을 켜보니 그는 깨닫게 된다. 1억 년 후의 미래로 왔다는 걸. 비록 긴 세월의 데이터는 손상됐지만 완전한 기적이나 다름없다. 기계가 아직 작동한다는 건 카구라가 만든 나노 바이러스가 제대로 역할을 해낸 것 같다. 타락자들을 전멸시키고 시설 보존에 도움을 주었다. 통신 큐브도 발견한다. 옛 친구가 남긴 물건이다. 물론 내용은 아직 알 수 없다. 그리고 현지인들을 돌아본다. 완전히 까먹은 채로 그의 소중이가 덜렁거리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자신의 알몸을 빤히 본다는 걸 급히 옷을 입고 옛날에 간지나는 모습으로 돌아온다. 얼마 후 일행과 시설을 나선다. 그리고 강렬한 태양빛에 눈이 부신다. 지평선 위로 빛나고 있다. 이렇게 활기찬 풍경은 예상 못했다. 눈앞의 광경은 그야말로 장엄했다. 과거의 종말론적 황무지와는 완전히 달랐고 아이들은 곧장 마마을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수호신도 같이 가자고 조르면서 반면 지는 속으로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다. 이들이 대체 무슨 종족인지. 왜냐하면 인류는 진작 화석이 됐을 테니까. 이 동물 특징을 가진 수인들은 수백만 년 진화의 결과일 것이다. 나노머신의 지속적인 간섭과 함께 게다가 이들은 옛날 인류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같은 뿌리에서 파생됐다는 뜻이다. 그는 진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며 그냥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한다. 염소키 소녀는 하카마. 코알라를 닮은 녀석은 단포. 옆에 고양이 소녀는 샨디다. 하카마는 긴 인사는 나중으로 미루고 진을 끌고 가기 시작한다. 마을이 바로 근처라며 새로 찾은 수호신을 데려가서 마을을 지키려고 절박하게 서두르고 있다. 비극적이게도 도착했을 때 마을은 이미 습격을 받아 박살났다. 집들은 불길에 휩싸여 있다. 샨디는 참혹한 광경에 이성을 잃고 엄마를 찾으려 허둥지둥 달려간다. 피해를 살피면서 진은 이 심각한 상황을 분석한다. 그는 곧바로 눈치챈다. 마을의 방어가 너무 허술하다는 걸. 경계벽도 그렇고 집들도 엉성한 나무로 지어졌다. 이것만 봐도 너무나 명백하다. 이 새로운 문명의 기술 수준이 과거 인간 시대보다 한참 뒤떨어졌다. 마을 깊숙이 들어가자 진은 한 여자를 발견한다. 기괴한 괴물과 싸우고 있는데 딱 봐도 힘겹게 버티고 있는 게 뻔하다. 그리고 곧 알아차린다. 그녀가 상대하는 괴물이 과거의 타락자와 수백만 년 전과 똑같이 생겼음을. 게다가 살아남은 타락자들 말고도 이상한 점이 또 있다. 어린 하카마가 어떤 마법 기술을 쓰는지 몸에서 빛이 나고 있다. 물론 그녀가 나설 필요는 없었다. 진이 앞으로 돌진해 괴물의 정신을 쏙 빼놓는 단 한 번의 발차기로 압도적으로 제압한다. 다친 여자를 품에 안고 안전한 곳으로 피한다. 하카마에게 확실한 기회를 주자 마무리를 짓기 위해 마법으로 작은 불덩이를 날린다. 근데 위력이 엄청나서 괴물을 확실하게 끝장낸다. 죽은 괴물을 보며 진은 자신의 가설을 확신한다. 대기 중의 나노머신이 이 괴물들의 전설적인 재생 능력을 없앤 것이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건
현지 소녀가 어떻게 나노머신을 다루는지다. 이들은 나노머신 입자를 대기에서 직접 끌어와 공격 마법으로 쓰는 것 같다. 마치 자신처럼 말이다. 가장 큰 문제는 역사적으로 순수 인간만이 이 기술을 다룰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솔직하게 궁금증을 묻는다. 방금 구한 여자에게 지금 시대는 다들 마법을 쓰냐고. 여자는 무슨 소린지 몰라 하지만 오직 선택받은 소수만이 이 능력을 쓴다고 설명한다. 이들의 문화에선 신성한 힘을 축복받은 자들만 마법을 쓴다고 믿는다. 이 마을만 해도 4명밖에 안 된다고 한다.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은 지는 쉽게 퍼즐을 맞춘다. 신성한 힘이라는 건 그저 나노머신 조작을 원시적으로. 하카마가 나이 든 여자에게 달려가는데 알고 보니 할머니다. 주민들의 안부를 다급히 묻자 이미 다 대피했다는 말을 듣는다. 그 말에 3명은 안도한다. 하지만 할머니는 매우 걱정한다. 애들이 왜 이 위험한 마을로 대피 안 하고 돌아왔냐면서. 방금 싸운 건 유충일 뿐이고 진짜 거대한 성체 괴물이 이 지역을 날뛰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 갑자기 긴장을 깨는 이성적인 목소리. 할머니를 안심시키며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한다. 그 거대한 침략자 따위는 이 새로운 남자가 자신이 혼자 죽일 수 있다면서. 할머니는 익숙한 얼굴들에 놀라며 이 전장에 돌아온 이유와 곧바로 주민들의 행방을 묻는다. 파란머리 전사가 대답한다. 다른 민간인들은 모두 피난처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알고 보니 파란머리와 같이 온 중년 남자는 하카마의 아버지였다. 둘은 감동적인 재회를 한다. 어디로 도망갔었냐고 묻자 소녀는 솔직하게 말한다. 봉인된 문으로 갔다고. 할머니는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 할머니는 크게 분노한다. 하카마가 그 금지된 구역을. 전설에 따르면 그 문 너머의 영역은 오직 마을의 수호신만의 것이다. 하지만 어린 하카마는 괴물의 침략에 너무 두려워서 신의 도움을 구하러 갔다고 한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가리킨다. 전설 속 진짜 신이 바로 옆에 서 있다고. 당연히 할머니는 매우 의심한다. 이웬 처음 보는 젊은이를 수호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외모를 보니 진을 하등 종족으로 오해한다. 그런 신성한 칭호를 준다는 건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샨디가 파란머리 오빠에게 진이 진짜라고 설득하려 한다. 하지만 편견에 찌든 오빠는 동생의 말을 단칼에 무시한다. 진의 평범한 인간 귀를 가리키며 이 사회에선 동물적 특징을 타고나지 않으면 하등 생물이다. 그가 보기에 자기 여동생이 아주 단단히 순진하게 오해하고 있는 거다. 하지만 소녀는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말한다. 침략자를 거뜬히 무찔렀다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하지만 그녀의 오빠는 콧방귀를 낀다. 거만하게 굴면서 자신도 그 정도는 쉽게 잡는다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을 보는데 진은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이미 완전히 지쳐 보인다. 파란머리 전사는 진을 위협하며 당장 마을에서 떠나라고 한다. 열등한 피를 가진 자를 받아줄 공간은 없으니까. 건방지게 진을 지나쳐간다. 여전히 입을 나불거리면서 주제 파악을 지독하게 못해서 스스로 자살행위에 뛰어든다. 거대한 침략자를 잡겠다는 거다. 그것도 혼자서 말이다. 이 오만한 파란머리 이름은 사르스. 할머니는 사르스의 무모함에 눈에 띄게 괴로워한다. 그리고 다시 진을 바라본다. 비록 그가 누군지 전혀 관심은 없지만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지 않는 건 무례한 일이라며 고마워한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을 한다. 도와달라는 거다. 아이들을 피난처로 호송해달라고. 자신이 가는 동안 사르스가 오만함 때문에 목숨을 버리지 않게 막으러. 당연히 진은 단칼에 거절한다. 그의 자존심을 대놓고 건드렸으니 그냥 가만히 서서 짓밟히게 놔둘 그가 아니다. 진은 녀석들이 깨닫게 해주기로 한다.
자신은 쓸모없는 방관자도 하등 종족도 아니라는 것을. 장면은 근처 호수로 넘어간다. 거대하고 기괴한 괴물이 도사리고 있다. 사르스도 도착했다. 녀석은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전투 태세를 취한다. 창과 몸에는 번개처럼 전기가 찌릿거리며 흐른다. 괴물을 향해 번개처럼 돌진한다. 반격하려는 괴물은 말 그대로 끔찍하게도 자기 새끼를 무기로 던져댄다. 다행히 덜 자란 끈적한 유충들은 쉬운 표적이다. 전기창으로 길을 뚫은 사르스는 빈틈을 노려 높이 뛰어오른다. 그리고 파괴적인 배기로 놈의 얼굴을 정통으로 벤다. 괴물은 고통의 비명을 지른다. 당연히 이렇게 쉬울 리 없다. 불행히도 그 예감은 적중했다. 괴물의 깊은 상처가 즉시 재생되기 시작한다. 충격에 빠진 사르스는 마비되고 치명적인 반격에 완전히 노출된다. 피할 틈도 없었지만 예상대로 마지막 순간 진이 끼어든다. 거대한 일격을 가볍게 막아낸다. 별거 아니라는 듯 말이다. 한때 흔들림 없이 오만했던 바보는 갑자기 거대한 현실을 마주한다. 그리고 진짜 쇼는 이제 시작이다. 괴물이 뒤로 뛰어올라 두 배의 힘으로 공격하려 한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괴물에게 그럴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가볍게 손가락을 튕겨서 진은 깔끔하게 구멍을 뚫는다. 괴물의 살덩이를 뚫고 말이다. 건방진 꼬맹이는 이 멋진 광경을 말문이 막혀 지켜볼 뿐이다. 곧이어 나머지 일행이 물가로 달려온다. 숨도 채 고르기 전에 미친 듯이 달려오느라 또다시 입을 다물지 못한다. 진이 거대한 괴물을 막는 걸 보고 한 손으로 말이다. 괴물이 계속 힘을 줘보지만 진은 슬슬 지루해지기 시작한다. 빨리 끝내기로 마음먹고 사르스의 허리를 잡고 비켜난다. 시야가 넓어지면서 거대한 괴물의 모습이 보인다. 몸이 완전히 관통당해 진의 에너지에 뚫려 있다. 사르스는 필사적으로 따진다. 화려한 공격은 소용없다고. 어차피 무한히 재생할 텐데. 다행히 진은 이미 그 변수까지 정확히 고려하고 있었다. 이럴 때 나노머신이 유용하다. 나노머신이 적극적으로 괴물의 세포 재생을 무력화한다. 아까 사르스가 입힌 피해도 꽤 치명적이긴 했지만 상처가 너무 얕아서 재생 능력을 과부하시키지 못했다. 사르스는 멘탈이 나가버린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다. 이 하등한 남자가 진짜 수호신일지도 모른다니. 웃기게도 진은 바로 부인한다. 그런 거창한 호칭은 어울리지 않는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이다. 그가 확신하는 단 한 가지는 자신이 계속 존재하는 이유는 미래의 사람들을 지키고 이 괴물을 죽이는 것뿐이다. 분노한 괴물이 꼬리를 휘두르며 날렵한 영웅을 짓밟으려 발악한다. 하지만 진은 물 흐르듯 회피한다. 필승 전략을 세운 진은 괴물을 완전히 포박해버린다. 단단한 노란 얼음 결정에 가두고 치명타를 준비하면서 산산조각 낼 일격을 장전한다. 마침내 정식으로 자기소개를 한다. 스스로를 괴물이라 칭한다. 인류의 어리석음이 낳은 비극. 그는 유물이자 1억 년의 잠을 이겨낸 생존자. 지정된 무기다. 지구를 끔찍한 위협에서 정화할. 사르스는 그가 무슨 헛소리를 중얼거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진이 정말로 그 엄청난 말을 증명할 수 있냐다. 물론 진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수없이 잔혹한 비극적 실험의 결정체이자 궁극의 무기니까. 피로 얼룩진 인류의 역사에서 태어난 처음이자 마지막. 이 세계의 유일한 진짜 인간이다. 소개를 완벽하게 마친 진은 눈부시게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내 순식간에 괴물을 태워버린다. 그 빔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해서 대기권을 뚫고 우주 공간까지 꿰뚫어버린다. 놈이 재생할 확률은 0%다. 괴물이 먼지가 되어 완전히 죽자 사르스는 말문이 막혀버린다.
부풀어 올랐던 오만함이 그의 얼굴에 그대로 박혀버렸다. 한편 일행이 보지 못한 곳에선 누군가가 숨어서 우리의 주인공을 지켜보고 있다. 수풀 속 이 의문의 여자는 원래 호수에서 보고된 신종 침략자를 감시하러 왔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렇게 운이 좋게도 목격하게 될 줄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괴물의 활약을 그녀가 생각하기에 왕도의 최정예 성기사들조차 저런 거대한 위협에 혼자 맞설 엄두도 못 낼 것이다. 그런데 이 정체불명의 청년은 마치 식은 죽 먹기처럼 해냈다. 흥분한 스파이는 주체할 수 없는 설렘을 안고 방금 본 모든 것을 길드에 빨리 보고하고 싶어 안달났다. 마침내 지는 100만 년 전에 친구가 남겨둔 홀로그램 카구라의 메시지를 듣는다. 디지털 친구가 입을 연다. 진이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수백만 년이 흘렀을 거라며 이미 짐작하고 있다. 그 엄청난 시간의 도약 때문에 카구라는 간절히 궁금해한다. 지구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행성의 환경이 정말로 회복되었을지 말이다. 그는 나쁜 소식부터 전한다. 사악한 타락자들은 결코 멸종하지 않을 거라고. 솔직히 그건 이미 명백하다. 진이 방금 놈과 싸웠으니까. 카구라는 진이 동면하는 동안 자신도 주기적으로 동면하며 점진적인 변화를 관찰했다고. 전 세계를 지켜봤다고 한다. 환경복원 덕분에 타락자들의 전체 수는 다행히 꾸준히 감소했지만 생태계가 변하면서 놈들도 함께 진화하기 시작했다. 이 적응력은 명백한 신호였다. 이 세계가 결코 놈들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걸. 이에 맞서기 위해 카구라는 새로운 생명체들의 유전자를 타락자에 저항할 수 있도록 조작했다고 설명한다. 게다가 진을 위한 엄청난 파워업을 남겨두었다고 밝힌다. 빛나는 녹색 액체가 담긴 불길한 주사기가 바로 그것. 진이 혈관에 주사하자마자 몸에서 스파크가 튀며 신비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온다. 방금 투여한 혈청은 나노머신 100% 적합도를 완전히 융합되면 진은 엄청난 능력을 얻는다. 물리적 물체를 생성하는 능력, 나노머신 형태 변환을 통해서 가장 놀라운 건 이 업그레이드는 빙산의 일각. 옛 친구는 비슷한 파워업 아이템들을 전 세계에 숨겨뒀다고 한다. 일부러 한 곳에 모아두지 않았다. 만약을 대비해서 타락자들이 시설을 파괴하고 한 번에 다 날려버릴까봐. 게다가 이 보물찾기를 통해 진이 전 세계를 여행하며 신세계의 장엄함을 직접 목격하기를 바랐다. 카구라는 모른다고 인정한다. 타락자들이 먼 미래에 어떤 위협이 될지. 하지만 이것만은 확신한다. 미래는 훨씬 더 밝을 거라고. 그들이 떠나온 암울한 과거보다.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홀로그램 영상 속 불쌍한 과학자가 얼마나 늙었는지 보여준다. 씁쓸하다. 카구라는 깊은 슬픔을 표한다. 이 아름답게 복원된 세상을 직접 볼 수 없다는 사실에 공식적으로 책임을 넘기고 미래의 의무를 진에게 맡기며 마침내 메시지가 끝난다. 마침 하카마와 일행이 도착한다. 수호신을 애타게 찾으면서 그녀와 코알라 녀석 단포는 진을 마을로 데려가려 왔다. 왜냐하면 온 마을이 그를 기다리니까. 돌아가는 길에 진의 예리한 눈에 익숙한 연구소 접근 키가 포착된다. 하카마의 목에 걸려 있다. 호기심의 펜던트에 대해 묻는다. 어떻게 그걸 갖게 됐는지. 하카마는 오래전 한 위인이 조상들에게 부적으로 대대로 물려주라고 했다며. 전설에 따르면 마을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이 열쇠가 수호신을 불러 보호해준다. 이 말을 듣고 진은 깊이 감동하고 전율한다. 친구가 자신을 위해 이 모든 걸 준비했다는 사실에 카구라에게 깊은 빚을 느낀다. 마을 중심부에서는 이미 성대한 파티가 한창이다. 다들 먹고 마시느라 바쁜 와중 아이들이 드디어 수호신을 환호 속으로 이끈다. 하지만 분위기가 살짝 바뀐다. 어른들이 하등 종족을 보고
즉각 수군거리기 시작한다. 그들의 편협한 생각으로는 생물학적으로 평범한 존재가 전설적인 수호신일 리 없었다. 그렇게 진을 의심하고 있을 때 사르스가 갑자기 일어서서 마을 사람들에게 분노를 터뜨린다. 감히 구원자에게 손가락질하냐며 심지어 정당한 주먹까지 몇 대 날려준다. 이 위선자들은 위험이 닥치자마자 꼬리를 내빼고 도망쳤던 겁쟁이들이기 때문이다. 이 난장판을 지켜보며 하카마와 단포는 사르스의 엄청난 위선을 피부로 느낀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불과 몇 시간 전 진의 힘을 가장 먼저 조롱하고 의심했던 장본인이니까. 마을 할머니가 진에게 다가와 깊은 은혜를 느끼며 마을을 대표해 최고의 감사를 전하려고 한다. 사실 진이 제때 개입하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 서 있을 사람은 없다. 마마을은 잿더미가 됐을 것이다. 늘 그렇듯 진은 칭찬을 가볍게 넘기며 그냥 내 할 일이었다고 한다. 그래도 이들이 보답 없이 자신을 안 보낼 걸 알기에 선의의 표시로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훨씬 가치 있는 걸 요구한다. 바로 정보였다. 진은 지금 이 세계의 현재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원한다. 하지만 고립된 마을 사람들은 지정학적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답을 얻으려면 왕도로 가라고, 크로모시아의 왕이 있는 왕도에 가라고 강력히 권한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세계 정세와 정보의 중심지니까 코다마 마을의 상인들도 특산품을 팔러 자주 그곳으로 향한다고 한다. 나무 누에실로 만든 특산품이다. 길은 멀고 악명 높지만 할머니는 진이라면 완벽하게 괜찮을 거라 믿는다. 평범한 남자가 아니니까. 하카마를 공식 가이드로 붙여주며 함께 가라고 제안한다. 어차피 하카마도 왕도로 갈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하카마는 신성한 힘을 다루는 희귀한 소수 중 한 명이라서 마법 사용자 양성 명문 학교에 입학하고 싶어 한다. 진은 이 시대에도 정식 교육 기관이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갑자기 진에게 시끄럽고 충성스러운 열성 팬이 생겼음이 분명해진다. 사르스가 여행 내내 수호신의 개인 경호원을 자처하고 나선다. 할머니는 단칼에 거절한다. 사르스는 수도에 갈 이유가 전혀 없다고 꼬집으면서. 하지만 사르스는 큰 소리친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영예로운 성기사단에 입단할 계획이라면서. 하지만 할머니는 그게 순전한 희망사항임을 안다. 기초학교도 못 들어갔는데 엘리트 기사단 입단은 턱도 없다고 무자비하게 팩폭을 날린다. 진은 당황한다. 사르스도 신성한 힘을 쓰니까 당연히 입학시험쯤은 가볍게 통과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하카마가 그 이유를 알려준다. 바보들을 걸러내기 위한 필수 필기시험이 있는데 비극적이게도 사르스는 자기 멍청함의 희생양이었다. 농담은 제쳐두고 진은 성기사라는 엘리트 계급에 점점 더 호기심이 생긴다. 말이 나온 김에 장면은 마을을 벗어나 중무장한 기사로 넘어간다. 그는 코다마 마을을 공포에 떨게 한 거대 침략자가 완전히 전멸했다는 소식에 놀란다. 이 엄청난 폭탄 선언을 한 건 수풀에서 호수 전투를 전부 지켜보던 바로 그 스파이 소녀다. 기사는 다시 한번 확인하려 하고 소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확고하게 사실을 증명한다. 성기사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 엘리트 기사단 소속이 아닌 자가 오늘 전까진 감히 상상도 못했다. 그 정도 급의 괴물을 혼자 잡을 능력이 있다니. 보고가 한창 진행 중일 때 타락자가 스파이의 무방비한 등을 노리고 기습을 시도한다. 기사는 눈부신 속도로 반응하며 검을 뽑아들어 괴물을 깔끔하게 반으로 가른다. 안전한 왕국으로 후퇴하는 대신 기사는 대담한 결정을 내린다. 그는 완전히 흥미를 느꼈다. 그 거대한 짐승을 가볍게 도살한 미스터리한 남자를 직접 추적해서 만나보고 싶어졌다. 진은 화창한 아침에 눈을 뜨고
상쾌한 공기를 마신다. 이런 경치를 즐길 수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친한 친구 카구라가 곁에서 함께 볼 수 없다는 게 한 아이가 옷을 가져다 주며 수호신에게 입으라고 재촉한다. 다음 장면에서 진이 마을 외곽에 나와 있다. 하카마의 할머니는 가이드로서 임무를 다하라고 당부한다. 한편 사르스는 자신이 진을 안내할 수 없어서 짜증을 낸다. 진은 사르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그의 움직임을 칭찬한다. 왕도에서 기다리겠다고 하자 사르스는 소녀 팬처럼 깍깍댄다. 수호신의 안녕을 기원하며 하카마를 잘 부탁한다고 한다. 하카마도 조심하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두 사람의 여정이 시작된다. 그들이 출발하고 꼬맹이와 키 큰 남자가 걷는다. 아름답고 그림 같은 풍경을 지나 마침내 야영지를 차린다. 진이 수도까지 거리를 묻자 걸어서 4일 더 가야 한다고 한다. 생각보다 멀지 않다. 하지만 하카마는 그가 왜 세상을 탐험하려는지 궁금해한다. 진은 대답 대신 비밀이라고 한다. 속으로는 카구라의 대략적인 설명을 토대로 타락자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안다. 이 시대에 이미 몇 마리나 마주쳤기 때문이다. 놈들은 파괴되고 오염된 환경에서만 번식하는데 여긴 정반대다. 즉 누군가 배후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뜻이다.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생각에 잠겨 심각한 표정을 지은 진을 보고 하카마가 겁을 먹자 진은 생각에 빠져서 미안하다며 사과한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 시대는 타락자들에게 완전히 지배당하지 않았다. 생존의 흔적이 뚜렷하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이 시대 사람들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타락자를 처리하는 것. 괴물을 연구하는 건 어렵지 않다. 여가 시간에 직접 하면 되니까. 그건 그렇고 진은 당장 하카마가 수호신이라고 부르는 걸 멈추길 원한다. 너무 존대하지 말라고. 그냥 진이라고 부르라고 재촉한다. 그때 말발굽 소리가 두 사람의 주의를 끈다. 성기사가 일행과 함께 도착해 잠시 대화를 요청한다. 이 남자는 흔한 왕자님처럼 생겼다. 하지만 진은 신경 안 쓰고 정체가 뭐냐고 묻는다. 성기사단 소속 제7대대 대장인 그는 아르구스 알톤이라고 소개한다. 진에게 성기사란 개념은 낯설다. 마을 사람들이 말한 흥미로운 존재들이 얘네인가 싶다. 아르구스 일행 중 버릇없는 기사 하나가 화를 낸다. 평민이 일어서지도 않고 대장을 완전히 무시했다면서 이 둘이 범인일 거라고 우긴다. 아르구스가 진정하라고 하는데도 카리나는 계속 투덜거린다. 한편 성기사는 이번엔 진에게 더 정중하게 말을 건넨다. 진은 방금 카리나가 한 말에 호기심을 느끼지만 성기사는 무례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화제를 돌린다. 아르구스는 진의 정체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묻는다. 하카마가 대답한다. 코다마 마을 사람이며 수도로 가는 길이라고. 카리나는 이걸 확증으로 삼아 또다시 오만하게 군다. 둘을 하등 종족이라 비난하며 코다마 마을의 하등 생물이라며 IQ 3000인 척 잘난 척을 한다. 사실 진은 출생 기록이 있다는 이 세계의 발전에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아르구스가 또 끼어들어 카리나의 경솔한 추측을 제지한다. 사실 그는 꼬마 하카마가 왕도에서도 최고급으로 치는 코다마 특산물 옷을 입고 있다는 걸 알아챘다. 마을 아이들은 그런 고급 옷을 입지 않는다. 따라서 마을 출신임이 확인되어 카리나가 또 바보임을 증명했다. 소녀에 대해선 확신하지만 아르구스는 검을 뽑아 진을 겨눈다. 이 남자는 다르다고 선언하며 우선 그의 옷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옷이라 정체가 의심스럽다. 성기사는 코다마 마을과 수도 사이의 길에 도적이 들끓는다고 말한다. 이 남자가 아이를 유괴하려는 도적 중 한 명일 가능성이 있고 하카마도 순진한 척 연기하며 한패일 수 있다고 의심한다. 소녀가 부인하려 하지만 그들은 한마디도 믿지 않는다. 생각 없이 공격을 준비하던 하카마는 사방에서 날아온 마법검의 구석에 몰린다. 성기사는 그녀의 신성한 힘을
칭찬하고 진은 성기사의 힘에 꽤 감탄한다. 진은 아르구스의 실력이 뛰어나다는 걸 단번에 알아본다. 이제 주도권을 잡은 성기사는 남자의 출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라고 요구한다. 그 정보가 살려둘지 말지를 결정할 거라고 한다. 그 말을 듣고 진은 살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본다. 긴장감이 감돌지만 결국 감정을 억누르기로 하고 코다마 마을에서 왔다고 답한다. 카리나는 면전에 대고 거짓말이라 소리치지만 아르구스는 이 설명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무기를 내려놓는다. 충격적인 반전.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살해 위협을 하던 놈이었으니까 성기사는 거짓말이 아님을 인정하고 하카마는 진을 마을의 수호신이라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수호신이라는 개념이 성기사에 흥미를 끌지만 진지하게 안 듣고 발길을 돌려 말에 올라탄다. 무례를 사과하면서 말이다. 사실 아르구스는 임무상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다. 대장은 미래의 왕도에서 다시 만날 것을 예감한다. 심지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신을 찾아오라고 제안하며 서둘러 떠난다. 카리나는 진지한 싸움을 원했는데 당황해서 벙찐다. 웬일인지 진조차도 극적인 걸 좋아하는 이 여자의 병적인 집착에 어리둥절해한다. 다음 장면. 다음 목적지로 향하는 기사단. 카리나는 아무 이유 없이 억지 쓰며 진이 의심스럽다며 그 하등 종족을 놓아주면 안 됐다고 불평한다. 하등 종족이란 말이 목에 걸린다. 아르구스는 누가 진짜 하등 종족인지 모른다며 카리나를 조롱한다. 그의 생각대로 리아도 동의하고 카리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 리아는 그들과 남자의 격차가 얼마나 신적인 차이였는지 강조한다. 그 당시 아르구스는 3번이나 공격하려 했고 한 번의 순간에도 그럴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호주머니에 손을 넣은 진이 즉각 반격할 거란 걸 움직이기도 전에 감지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인공 정말 대단하다. 게다가 아르구스는 신성한 힘을 쓰려고 했지만 진 앞에서는 능력조차 발동되지 않았다. 카리나는 겁에 질린다. 하카마를 궁지에 몰았던 기술이 진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다. 리아도 시도했지만 마찬가지였다. 이건 그들의 힘과 진 같은 괴물은 아예 차원이 다르다는 걸 뜻한다. 아르구스의 생각엔 기사단 총사령관 정도는 돼야 보여줄 수 있는 경지다. 리아와 카리나는 그 바보 소녀가 자신들이 얼마나 압도당했는지 몰랐다며 비웃는다. 그 당시에 왕자님은 그들이 방금 괴물이자 특별한 이단아를 만났다고 강조한다. 카리나가 부대에 새로 와서 실수한 건 괜찮다고 다독인다. 코다마 마을의 침략자를 죽인 사람이 진이라고 아르구스는 확신하고 있다. 카리나는 상황이 위험하다 보지만 현명한 대장은 정보도 없는 자를 공격하는 게 더 위험하다고 믿는다. 진은 소극적이어서 꽤 쿨하고 지금은 왕도로 돌아가는 게 그들의 목표다. 더 이상 개입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나눈 얘기는 길드의 도적 상황을 보고하자는 것이다. 아르구스는 이 코다마 마을에 수호신이라는 자에게 묘한 감정을 남긴 채 생각에 잠긴다. 그가 아군이 된다면 나라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텐데. 다음 장면, 진은 다시 길을 나선다. 하카마는 며칠 전 흥미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말한다. 성기사들이 모두 그 사람만큼 강한지 궁금해한다. 하카마는 아르구스가 기사단 내에서도 예외적인 존재라고 설명한다. 오직 최고 중에 최고만이 성기사로 불리며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아르구스는 그중 최고라는 것이다. 그녀는 그의 정령술 발동이 얼마나 빨랐는지 흉내낸다. 진에게는 낯선 용어다. 현 시대에서는 정령의 힘을 빌리는 것을 신성력이라 부르고 이를 수련하는 기술을 기본적으로 정령법 혹은 정령술이라 부른다. 카구라와 진의 나노머신은 그들의 이해를 넘어서는 정령처럼 취급받고 있다. 현 시대 사람들에겐 엉망진창인 판타지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는 열등종에 대한 카리나의 분노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진은 그 용어에 호기심을 갖는다.
그리고 현 시대에 다양한 종족이 살고 있으며 곤충이나 물고기 형태도 있음을 안다. 할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어떤 종족은 물속이나 특정 지역에서만 살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생물들이 환경에 적응해 진화하면서 변했다. 이 말에 흥미를 느낀 진은 인류의 생존자들이 진화의 주축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즉각적으로 생각한다. 1억 년 후의 세상. 그는 거창한 추측은 피하고 대신 변화하지 않고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 웃음거리가 되어 열등종으로 불리게 되었을 거라 짐작한다. 적응하지 못해 약자로 여겨지고 비록 사회에서 하찮은 취급을 받아도 노예로 팔려나간다. 이 시대에 노예제가 있다는 사실이 진의 심기를 건드린다. 하지만 하카마는 단호하게 자신들과 열등종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밝게 주장한다. 그는 왜 사람들이 단지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을 무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각자 이상한 구석이 있다. 하카마의 말을 듣고 진은 어린 소녀의 성품에 감탄한다. 대화 중 누군가 나타난다. 거칠고 두들겨 맞은 듯한 모습에 이 아이는 길에 쓰러지며 하카마가 달려가자 도움을 청한다. 진은 아이를 유심히 살피며 깨닫는다. 귀를 보니 동물적인 특징이 없어 인간의 일종이란 뜻이라. 아이는 온몸이 멍투성이다. 단순 사고로 입은 상처가 아니다. 하카마가 아이를 일으키려 할 때 진이 능력을 써서 치료하려 한다. 감사하기는커녕 아이는 즉시 연기를 멈추고 하카마의 목에 칼을 겨눈다.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그녀를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상황이 진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 이제 그는 처음부터 함정에 빠졌음을 확신한다. 그는 주변을 스캔하여 가까이 있는 자들을 확인한다. 허공에서 한 남자가 나타나더니 지시대로 잘해준 푸아르를 칭찬한다. 이 능력은 스텔스 위장이다. 나노머신이 주변 시각 정보를 흡수해 투명 망토를 만들어내는 원리다. 유일한 약점은 움직이면 투명화가 풀린다는 것인데 이 녀석들은 꽤 잘 활용했다. 대장은 진을 열등종이라 부르며 좋은 옷을 입었다고 괴롭힌다. 진이 어디서 왔는지도 묻지만 진은 차갑게 침묵을 지킨다. 하카마가 걱정스럽게 소리치고 대장은 진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소녀를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하카마가 능력을 발동하려 하자 진이 당장 멈추라고 소리친다. 사람에게 그런 힘을 쓰는 건 위험하다는 뜻이다. 소녀는 어찌할 바를 모른다. 반면 산적 대장은 소녀에게 신성력이 있다는 걸 깨닫고 몹시 신나한다. 그들은 진도 힘을 쓸 수 있는지 묻지만 진은 장난칠 기분이라 신비로운 척 연기한다. 빡친 부하가 그를 걷어차며 열등종 주제에 까불지 말라고 경고한다. 대장은 부하가 상품을 훼손할까봐 화를 내지만 어차피 비싼 값에 팔릴 거란 기대는 안 한다. 그들은 진이 열등종으로 보여서 신성력을 가졌을 거라곤 상상도 못한다. 동시에 하카마는 깨닫는다. 이들이 바로 산적이며 아르구스가 경고했던 노예 상인임을. 산적 대장은 소녀를 먼저 처리하기 위해 마법을 발동한다. 하카마가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노예로 팔릴까 봐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음 장면에서 웃기게도 진이 그녀를 깨운다. 바보들이 옷을 다 훔쳐가서 그는 우통을 벗고 있다. 속옷만 남았다. 하카마는 무사해 보인다. 그녀는 여긴 어딘지 진심으로 궁금해한다. 다른 노예들이 갇혀있는 수용소 같은 곳이다. 진은 이곳이 산적들의 은신처라며 자신들보다 먼저 잡혀온 사람들을 가리킨다. 다들 상태가 엉망이다. 대부분이 열등종이다. 암울한 광경이지만 웃기게도 하카마는 이 남자가 왜 맨몸으로 있는지 더 궁금해한다. 진이 설명한다. 옷이 이상해 보여서 다 빼앗겼다고. 하지만 그녀는 벌거벗고도 당당한 그의 모습에 놀란다. 사실 진은 이 모습이 가장 편안하다. 그건 그렇고 그녀는 가장 궁금해한다.
왜 아까 싸우지 않았는지. 신 같은 힘으로 단숨에 쓸어버릴 수 있었을 텐데.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푸아르가 아침 식사를 가지고 들어온다. 깨어난 걸 보고 밥을 준다. 하카마는 화가 나지만 푸아르는 미움을 받든 말든 신경 안 쓴다. 애초에 용서받을 기대도 없었기에. 순수한 소녀는 짜증이 나지만 지는 그녀를 착하다고 불러 놀라게 한다. 가짜 피해자에게는 충격적인 말이다. 지는 사실을 털어놓는다. 나쁜 놈들은 남들이 자신을 미워하든 말든 용서받을 자격이 있든 신경 안 쓴다. 푸아르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착하다는 증거다. 이 속옷 남자는 요가 놀이를 끝내고 본격적인 일에 착수한다. 그는 쇠창살을 붙잡더니 아이로 숙부처럼 말 그대로 구부려 부숴버린다. 탈출구를 만들기 위해서다. 푸아르는 이 광경에 경악한다. 사실 지는 내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단둘이 대화하기 위해서. 그녀는 영문을 몰라 혼란스럽다. 하지만 지는 이미 눈치챘다. 그녀가 협박당해 일하고 있다는 걸. 소중한 사람이 여기 gat혀 있어서다. 푸아르는 이 남자의 추측이 너무 정확해서 겁에 질린다. 그는 그녀의 상처까지 치료해주며 자신이 속아 넘어간 유일한 이유는 그녀의 상처가 진짜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 강조한다. 범죄자들은 자기 동료를 죽기 직전까지 패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즉시 알아챘다. 푸아르가 협박당해 억지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진의 말에 그녀는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결국 남동생이 이 쓰레기들에게 붙잡혀 있다고 털어놓게 된다. 그들은 끊임없이 협박했다. 저항하면 아이를 타국에 팔아넘겨서 다시는 못 보게 만들겠다고. 푸아르는 눈물을 터뜨리며 주저앉는다. 부모님조차 이놈들에게 살해당해 남은 건 남동생뿐이라고 한다. 그 이야기만 듣고도 이 남자는 빡친다. 지는 말 그대로 분노에 휩싸이고. 하카마는 마침내 이해한다. 왜 순순히 붙잡혔는지. 그의 목표는 이 사람들을 구하는 거였다. 하지만 악당들이 끈질기다는 것도 안다. 참 성가신 놈들이다. 단 한 놈이라도 놓치면 재앙이 된다. 나중에 세력을 다시 키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문제를 일으킬 테니. 이 바퀴벌레들을 한 번에 짓밟으려 한다. 그는 수인족을 박살내며 시작한다. 길을 연지는 이 쓰레기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작정이다. 지는 악당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안다. 우리는 이를 이해할 수 있다. 1억 년 전 과거로 돌아가 보면 말이다. 인류 문명이 기술적 전성기에 달했을 때 소녀는 빈털터리에 짓밟힌 상태였다. 처음엔 세상의 정의를 동경했다. 하지만 그 동경은 두 번째, 더 끔찍한 깨달음으로 이어졌다. 정의가 필요한 세상은 동시에 압도적으로 많은 악인들로 가득했다. 그를 사냥하려는 자들, 예를 들면 그렇다. 평범하게 사는 건 칭찬받을 일이지만 그가 자란 환경에서는 소녀는 한 번도 평화를 누려보지 못했다. 그래서 자신을 건드리는 자들에게 지는 그들을 무참히 박살냈다. 힘의 무게로 짓눌러 뼈를 부러뜨리고 파괴했다. 수년에 걸쳐 그는 가는 곳마다 악당들을 쓰러뜨렸다. 세상의 평화를 깨뜨리는 자들을 끊임없이 짓밟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진이 잘못된 세상에 태어났다고. 그리고 그게 현재로 이어진다. 우리의 상남자는 당당하게 걷는다. 눈앞의 패배자들을 마주하기 위해 이미 시체 더미를 만들어 놓은 그는 킬수를 늘리고 싶을 뿐이다.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고 부하 중 한 명을 앞쪽으로 집어던진다. 녀석들 중 하나가 그를 받아낸 순간 번개 같은 발차기로 날아들어 도살해 버린다. 남은 친구는 경악한다. 진이 이 녀석을 벽에 처박아 크레이터를 만들었으니 빌어먹을 괴물과 다름없어 보인다. 멈출 줄 모르는 괴물 말이다. 겁에 질려 도망치려 하지만 소용없다. 고통스러운 비명만이 아래층 포로들에게 닿을 뿐이다. 푸아르는 안다. 이 비명이 녀석들의 것이라는 걸. 진이 도대체 누구인지 진심으로 궁금해진다. 하카마는 그가 걸어 다니는 신이라며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한다. 알아서 다 처리할 테니까. 지금 당장은 그의 지시대로 밖으로 나가야 하지만 푸아르에겐 두려운 일이다. 구출된다는 사실 자체가 말이다. 산적 대장은 쉽게 이길 상대가 아니다. 비록 그가 강력한 재능을
가졌다 해도 힘 대결에서 그 녀석을 쓰러뜨린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다. 푸아르가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동안 대장은 이미 무릎 꿇고 떨고 있다. 보스는 멈춰달라며 거액의 돈과 심지어 노예들까지 제안한다. 참고로 푸아르의 동생은 이 방에 있다. 지는 노예를 주겠다는 제안에 깊은 혐오감을 느낀다. 그는 보스 앞에서 또 한 명을 죽인다. 산적 대장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의문을 품는다. 정령술조차 발동되지 않는다. 이 남자의 신성한 복근, 아니 능력 앞에서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대체 진이 어떻게 이 힘을 얻었냐는 거다. 웃기게도 진은 이 광대를 어설픈 악당이라 부른다. 진짜 악당들은 최소한 도망칠 깡이라도 있으니까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알면 말이다. 하지만 산적 대장과 부하들은 남을 깔보는 거만한 자식들이다. 이길지도 모른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가 패배의 공포가 눈앞에 닥치면 그제야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이 팩폭은 참으로 통쾌하다. 진의 조언에 따라 산적 대장은 발을 떼고 달리기 시작한다. 엘리베이터로 가서 레버를 당기고 가둬둔 비밀 무기인 괴물을 푼다. 진은 이들이 타락자를 부린다는데 놀란다. 어떤 귀족을 위해 구한 강력한 마수다. 거슬리는 건 저 보라색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왜 진작 우리를 부수지 못했냐는 거다. 산적 대장은 진에게 시련을 주게 되어 기뻐한다. 모든 걸 혼돈으로 만들겠다 다짐하며 괴물이 포효한다. 첫 공격은 타락한 괴물이 시작한다. 진을 박살내려고 주먹을 휘두르지만 공격은 막히고 그 과정에서 거대한 근육이 드러난다. 산적 대장은 말을 잃는다. 진의 엉덩이 힘, 아니 근육의 힘에 압도되어 한편 진은 말한다. 초인적인 육체를 타고났다고. 수십 배나 높은 근섬유를 가졌다고. 일반인보다 말이다. 이제 반격할 차례. 그는 괴물을 발로 차버린다. 더 큰 힘을 해방하겠다고 다짐하며 에너지파를 쏜다. 마치 손오공이라도 된 것처럼 단 한 방에 괴물을 가루로 만든다. 실컷 떠들었건만 산적 대장은 다시 원점이다. 무릎을 꿇은 채 진에게 노려봐준다. 이 한심한 쓰레기가 뭘 할지 궁금하다. 이제 선택지는 다 떨어졌다.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목숨을 구걸하지만 우리의 영광스러운 왕은 안면 훅으로 화답한다. 자비란 없다. 상황이 정리되고 그는 폭풍 간지 옷을 되찾는다. 그리고 기다린 아이들에게 사과한다. 우선 문서를 확인하려 한다. 범죄의 직접적인 증거를 모으기 위해 서랍을 열자 흥미로운 기록이 나온다. 언뜻 보면 대박을 쳤다고 생각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전혀 모른다. 대체 뭘 읽고 있는 건지. 언어가 낯설기 때문이다. 하카마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뭐하다. 그럼에도 진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왜 산적들이 타락자를 부렸는지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쓰러뜨린 괴물의 잔해를 살핀다. 주변을 떠도는 나노머신. 카메라에 접속하기 위해서다. 방 안에 떠있는 것들이다. 진은 지난주 기록을 확인하고 싶어한다. 최소한의 단서를 위해. 그리고 흥미로운 영상을 발견한다. 한 귀족이 괴물을 데리고 나타났다. 의도를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고 괴물과 함께 작은 힌트를 남겼다. 이 교활한 악당은 국가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암시했다. 진은 나중을 위해 이 세부 사항을 기억한다. 장면은 탈출한 아이들에게 넘어간다. 수용소에서 빠져나온 푸아르는 마침내 남동생과 재회한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껴안는다. 크게 다치지 않아 안심하며 그녀는 진을 신이라 부른다. 모든 노력에 감사하며 그는 그 호칭을 거부하지만 그건 제쳐두고 붉은 제복을 입은 자들이 궁금해진다. 현재 산적들을 체포하는 중이다. 길드 직원들인 듯하다. 사실 멋진 수염을 기르고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은 이 도시의 길드 마스터다. 그 남자는 진에게 다가와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묻는다. 진은 자신이 개입했음을 확인해준다. 파드라가 정식으로 자신을 길드 마스터라 소개하며 감사를 표한다. 그는 진을 한번 쳐다보고는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을 쓰러뜨렸는지 놀라워한다. 단 한 대도 맞지 않고 말이다. 비록 열등종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파드라는 이 자가 만만치 않음을 직감한다. 길드 마스터가 전한다.
이번 사건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산적소탕 요청이 사상 최고조라고. 지는 호기심이 생긴다. 영주라면 당연히 산적소탕을 최우선으로 할 텐데 말이다. 길드마스터는 웃으며 반박한다. 영주에게도 그런 권한은 없다고. 범죄를 처벌하는 건 길드원의 의무라고 말이다.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들이다. 비록 이 땅의 지배자인 샤피안 경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왕에게 보고해야만 한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진 않지만 파드라는 확신에 차 있다. 반면 지는 1억 년 전 과거와 비교하며 영주가 시장에 해당하고 길드는 경찰과 같다고 깨닫는다. 그럼에도 샤피안 경은 쉽게 믿을 수 없는 자다. 지는 문서를 모두 넘기기로 한다. 산적들에게서 회수한 것들이다. 길드에 쓸모가 있을지 물으면서 길드 마스터가 하나를 읽어보니 완벽한 명단이라는 걸 깨닫는다. 산적들과 거래한 자들의 명단이다. 이 명단 덕분에 조직 전체를 쉽게 체포할 수 있다. 지는 영주의 이름도 있는지 묻는다. 하지만 놀랍게도 샤피안 경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다. 꼬리를 잘 감추는 교활한 악당이다. 당장 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노예들을 해방시켰으니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될지 알고 싶다. 길드 마스터가 장담한다. 길드가 책임지고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만 그렇다. 신고가 안 된 자들은 불행히도 갈 곳이 없다. 시스템이 엉망이다. 예외적인 상황은 무시하니까 푸아르나 니노처럼 부모를 잃은 아이들 말이다. 그래서 진이 보육원을 묻자 충격적이게도 이 시대엔 그런 게 없다. 파드라는 일자리만 구해줄 수 있다. 하지만 둘 다 열등종으로 분류되어 그것조차 힘들 것이다. 아이들은 시무룩하고 지는 실망한다. 이 세상도 다를 게 없다는 사실에 이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싶지 않다. 일할 곳이 없더라도.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라. 그는 아이들에게 묻는다. 어딘가에서 일할 의향이 있는지. 푸아르는 동의하며 도전해보고 싶어 한다. 지는 황금 기사 아르구스를 떠올린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오라던 그를. 다음 장면. 왕도 크로모샤의 아르구스를 찾아간다. 성기사가 복귀하는 길이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한기를 느낀다. 거처에 도착한 그는 팀원들에게 오늘 푹 쉬라고 전한다. 숙소로 돌아온 아르구스는 메이드와 집사들의 환영을 받는다. 긍지와 영광으로 그를 맞이한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보고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하인들의 반응을 보니 성기사는 짐작할 수 있다.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집사는 주인을 번거롭게 해 사과한다. 막 돌아왔는데 말이다. 그러는 동안 그의 여동생이 위에서 지켜본다. 매서운 눈빛이다. 아르구스가 보고를 받고 즉시 두통을 느낀다. 생각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 침입자가 왕도에 나타나 난장판을 만든 것 같다.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중요치 않다. 짐승을 내부로 안내한 자가 누구냐가 진짜 문제다. 하니스 학원 소속일 가능성이 크다. 아카데미는 수상한 자들로 우글거리는 곳이니까 멸망을 음모하는 자들 말이다. 어쨌든 동료가 절실히 필요하다. 왕도의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그리고 이 무렵 진 일행은 왕도로 향하는 여정을 재개한다. 토벌 임무 이후 사흘이 지났다. 푸아르는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열등종인 자신들이 왕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다정한 진은 안심시킨다. 읽고 쓰는 능력만으로도 엄청난 강점이라고. 그러니 더 자신감을 가지라 격려한다. 한편 하카마는 멀리 가리키며 왕도가 가깝다고 알린다. 그는 완전히 입을 다물지 못한다. 웅장함을 마주하고 왕도의 아름다움에 빠져 저녁 무렵 그들은 왕도에 도착한다. 온 사방이 사람들로 북적인다. 왕도는 수입에 의존하므로 온갖 물건이 다 있다고 하카마가 말한다. 전에 언급했던 코다마 의류도 있다. 지는 이 모든 게 흥미롭고 곤충 돌연변이들도 눈에 띈다. 이곳엔 다양한 종족이 넘쳐난다. 어떻게 다르게 발전했는지 보여준다. 거리는 깔끔하고 치안도 최고다. 하지만 이런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역겨운 부분들도 존재한다. 지는 어느 시대나 저마다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하카마에게 입학시험을 묻고 다음 주에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시험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릴 참이다. 그때 대화를 엿듣던 금발 소녀가 의아해한다. 하니스 학원에 입학하려는 건지. 특히 다들 열등종처럼 보이는데 말이다. 호텔방에 도착하고 하카마와 니노가 푹신한 침대로 뛰어든다. 드디어 제대로 된 곳에서 잘 수 있다. 왕도에 도착한다는 진의 첫 목표가 달성되자 다음엔 뭘 할지 고민한다. 새로운 시대이긴 하지만 살아남으려면 돈을 벌어야 하니까. 참고로 그는 목돈을 좀 얻었다. 산적을 토벌한 대가로. 하지만 평생 갈 돈이 아님을 안다. 4명이나 있으니 더더욱 그렇다. 게다가 아이들 일자리도 찾아야 한다. 일할 곳 말이다. 가장 빠른 해결책은 아르구스를 만나는 것이지만 지금 당장은 그의 위치를 전혀 모른다. 그에게 닿을 연줄도 없다. 진은 여러 가지 옵션을 추측하며 타락자 조사를 우선순위로 둔다.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있음을 안다. 괴물을 이용해 목적을 이루려는 자들이. 타락자는 본질적으로 매우 위험하다. 방치해 둘 수는 없다. 이번에는 생명체들이 전멸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다시는 그는 하카마에게 무심코 묻는다. 이 나라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지, 무언가를 조사해야 할 때 관련 책을 읽거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한다고 한다. 책 자체는 꽤 비싸다. 마을에서조차 돈을 모아 다 같이 책을 읽어야 했다. 그와 동시에 왕도는 훌륭한 도서관을 자랑한다. 조사가 훨씬 수월해진다. 진은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든다. 도서관을 유리하게 활용해 카구라가 남긴 연구소에 단서를 찾을 수 있으니까. 다음 장면 접수대에 간 진. 하지만 직원은 시설 이용을 거절한다. 책은 신성한 국가 재산이라서 아무나 함부로 들여보내지 않는다. 인정받은 학원의 학생이나 귀족만 이곳을 이용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상황이 복잡해진다. 하카마는 진이 그를 모른다고 놀린다. 지금 상태로는 글자를 배우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언어를 완전히 파악하려면 그는 머리를 극적이고 있다. 마치 시험을 앞둔 사람처럼 망토를 쓴 두 남자가 몰래 훔쳐본다. 임무의 일환으로 가벼운 대화라도 하려는 듯 다가오지만 사실 폭력적인 주먹으로 시작되는 대화다. 진은 반사적으로 주먹을 꽉 잡고 인사 매너가 끝내준다고 비꼰다. 도시의 치안이 좋다는 것도 헛소리다. 이렇게 다짜고짜 공격해대는데 하지만 남자는 여전히 거만하고 진은 허공으로 주먹을 튕겨내어 강력한 마법 폭발을 빗나가게 한다. 남자는 직감이 날카롭다고 칭찬한다. 푸아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이놈들이 대놓고 신성력을 민간인 구역 한복판에서 쓰는지 진은 이 쓰레기들의 정체가 궁금해진다. 누군가 자신의 목에 현상금을 걸었음을. 물론 이건 오히려 진에게 유리하다. 불량배들이 진 일행을 협박하지만 위험해지기 싫으면 당장 왕도에서 꺼지라고. 진은 전혀 물러설 기색이 없다. 다시 공격해보라고 도발할 뿐이다. 결국 주먹이 잡히고 단단한 바닥에 문자 그대로 처박힌다. 한 놈에게 참교육을 시전한 뒤 다른 놈을 돌아본다. 그놈은 마법 공격을 쏘아대고 있다. 진은 피하지 않고 화염 공격을 정면으로 막아낸다. 남자는 제대로 타격을 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연기 속에서 뻗어나온 손이 남자를 움켜쥐고 번쩍 들어 올린다. 무게조차 안 느껴진다는 듯 진지하게. 진은 놈들이 끔찍하게 약하다며 조롱한다. 시도할 의지라도 있다면 다시 덤벼보라고 도발하면서 그는 정말 이 이야기의 사토루다. 한편 맞은 놈은 도대체 어떻게 하등종이 저런 괴력을 내는지 의문이다. 갑자기 기사단이 싸움을 멈춰 세운다. 짜증이 잔뜩 난 카리나다. 휴일인데 이 소동에 끼어들어야 해서다. 그녀는 진을 공격한 괴한들에겐 관심조차 없다. 그저 진과 하카마를 감옥에 쳐넣고 싶다. 마지막으로 진에게 유리했던 건 소동을 일으켜서 누군가의 주의를 끌었다는 점이다. 아르구스와 연줄이 있는 사람 말이다. 지금 당장 그의 얼굴에 소리를 질러대도 길거리 싸움을 제압한 후 카리나는 진을 발견하고 즉시 흥분한다. 그녀는 믿기 때문이다. 마침내 열등종을 잡았다고 도시에서 또 말썽을 피우는 진을 막 설교를 시작하려는데 근처에 있던 수인족 구경꾼이 다가온다. 모든 상황을 다 봤다고 증언한다. 구경꾼의 설명에 따르면 사실 진이 먼저 공격당했고
싸우는 동안 정당방위만 했을 뿐이다. 카리나가 습격자들의 얼굴을 확인하자 그들이 하니스 학원의 한심한 후배임을 깨닫고 골치를 앓는다. 성기사단 대장의 여동생이 이번 소동에는 안 얽혔기를 속으로 바란다. 지는 카리나에게 순찰 중이냐고 묻고 의문을 제기한다. 보통 길드원들이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는 줄 알았다고 지적하며 카리나가 대답한다. 그저 야간 질서 유지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고. 근처 카페에 가던 길이었지만 그녀는 진이 아카데미의 강한 학생들을 가볍게 쓰러뜨리는 걸 직접 목격했다. 아주 가볍게 말이다. 카리나는 대장이 열등종에 대해 품었던 그 의심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변명을 둘러대며 또 사고 치지 말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진은 그녀를 쉽게 놔주지 않고 오히려 기회를 타서 자신을 안내하라고 부탁한다. 그녀의 대장 아르구스를 만날 수 있게 마침내 고대 인류가 7번대 대장 아르구스를 독대하고 7번대의 대장 본론으로 들어가 자신들을 고용해달라고 요청한다. 예전에 먼저 도와주겠다고 제안한 건 아르구스였음을 상기시키며 함께 온 아이들에 대해 묻자 진이 설명한다. 아르구스가 쫓던 산적들을 우연히 만나 전부 포획하는 데 성공했고 길드에 넘겼다고. 아르구스는 당황한다. 믿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열등종처럼 보이는 자가 그 모든 걸 그렇게 빨리 해냈다는 게 진은 말을 잇는다. 니노와 푸아르 남매를 데려온 건 의지할 곳이 없어서였다고. 다른 의지할 곳이 없었고 사람들은 그들을 형편없이 대할 테니까 열등종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은 대장에게 묻는다. 아이들이 일할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지. 아르구스는 자신에게 의무가 없음을 그에게 상기시킨다. 하지만 진은 주장한다.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이다. 아이들을 구한 건 바로 자신이니까. 아르구스는 이 논리가 흥미롭다. 아이들이 구원자를 바라보는 동안 희망찬 표정으로 대장은 곧바로 묘안을 떠올려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쓰기로 한다. 진에게 차분히 말한다. 자기 저택에서 지내며 일하도록 허락하겠다고. 진이 학원 교사로 일하는 조건으로만. 진은 별다른 고민 없이 그 조건을 수락한다. 곧 아이들은 메이드 복장으로 갈아입고 푸아르는 대장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대장은 다른 하녀들에게 지시한다.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차별이 없도록 확실히 하라고. 진은 아르구스와 걷는다. 대장에게 묻는다. 교사로 일하는 것에 어떤 속셈이 숨어 있는지. 아르구스는 비록 진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신뢰할 사람이라고 느낀다. 대장은 곧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진에게 말한다. 하니스 학원에 잠입해달라고. 진은 진지해져서 제대로 된 설명을 요구하고 아르구스는 왕도 내부의 권력 투쟁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여러 파벌이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조용한 냉전을 벌이고 있다. 왕이 위독하여 당장이라도 승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어서 설명한다. 일반적인 계승 갈등 외에도 이런 자들도 존재한다고. 왕위에 대한 정당한 권리 없이 권력을 쥐려는 자들이. 이들은 극도로 위험하다. 심지어 타락자를 이용하고 있다. 현 시대 사람들은 침략자라 부른다. 계획을 추진할 무기로 삼으려 한다. 진은 샤피한 경을 떠올리며 깨닫기 시작한다. 그놈보다 훨씬 더 골치 아픈 자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대장은 이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숨겨진 기지를 찾고 싶다고 말한다. 현재 그가 가장 의심하는 장소가 하니스 학원이다. 노크 후 진을 여동생에게 소개한다. 미리아 올튼 학원에 다니고 있어. 길을 안내해 줄 거라 설명한다. 미리아는 곧바로 독서를 날린다. 진을 천한 열등종이라 부르며 아까 카리나가 그랬던 것처럼 대장이 서둘러 제지하며 무례한 언행이라고 꾸짖지만 그녀는 계속 고집한다. 그런 막중한 임무를 맡기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자신이 열등종이라 여기는 자에게 진이 무례한 태도를 지적하자 대장은 당황하며 동생의 행동을 사과한다. 카리나가 다가와서 조용히 속삭인다. 미리아가 사실 유능하지만 열등종을 극도로 싫어한다고. 미리아는 계속 진을 모욕하며 그가 강사의 자격을 갖췄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카마가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보호자가 그를 모른다고.
무심코 폭로해버린 것이다 하지만 하카마는 재빨리 이어서 진이 얼마나 강하고 유능한지 칭찬한다. 그 말에 카리나는 문득 깨닫는다. 아까 학생들에게 아르구스를 공격하라고 시킨 사람이. 대장은 거듭 사과하며 여동생을 제대로 교육하겠다고 약속한다. 진이 화제를 바꿔 아르구스에게 묻는다. 학원에서 대체 뭘 가르쳐야 하냐고. 아르구스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진은 정령술에 꽤 능숙해 보였다. 그래서 진이 기초를 가르치기에 완벽한 적임자라고 믿는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 말이다. 기본 정령술 4가지를 나열한다. 발화, 방전, 빙결. 그리고 치유다. 이 중 2가지만 쓸 줄 알아도 충분한 자격이 된다고 설명한다. 이곳의 기본 정령술이 고작 4개뿐이라는 말을 듣고 진은 아까 그 산적 대장이 사실 꽤 실력자였음을 깨닫는다. 그놈이 썼던 능력은 이곳에선 특수 정령술로 쳐줄 테니까. 진은 조용히 미소 짓는다. 결심했기 때문이다. 이 시대 사람들이 특수 능력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꿀지도. 일주일 후로 넘어간다. 드디어 하카마가 학원 입학시험을 치를 시간이다. 아르구스가 진과 함께 들어온다. 진이 강사 임무를 책임져 주길 원하기 때문이다. 매년 기사단의 한 부대가 이 자리를 채워야 하는데 이번엔 7번대 차례다. 이번엔 7번대 차례다. 진이 뒤에서 조용히 걷는 동안 루드만이라는 뚱보가 내내 그를 빤히 쳐다본다. 마침내 교장실에 도착하고 아르구스가 정중히 인사한다. 교장은 옛 제자가 기사단에서 잘 지내는 모습에 미소 짓는다. 그러다 국내 파벌 싸움을 꺼내더니 갑자기 진을 비난하기 시작한다. 대장에게 따진다. 학원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고. 열등종을 보낼 정도로 중요한 자리를 맡기기에는. 대장은 단호히 주장한다. 진이 부대 내 누구보다도 유능하다고. 빼빼 마른 기타경이 교장이 진을 강사로 받아들일 기미를 보이자 즉시 반대하고 나선다. 그는 불쌍한 고대 인류를 모욕하며 강하게 주장한다. 열등종에게 그런 자리를 줄 수 없다고. 교장은 루드만 경을 돌아보며 이 항의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뚱보는 그 우려에 무심코 동의하지만 현실적인 주장을 내놓는다. 학생들과 다른 강사들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할 거라고. 교장도 반대에 합세하며 자신도 같은 생각이라고 인정한다. 진은 자신이 배제된 채 얘기되고 있음을 깨닫고 앞으로 나서서 자신을 변호한다. 정중하게 인사부터 건넨다. 차분하고 예의 바르게 자신을 소개하며 평정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대놓고 조롱받는 와중에도 말이다. 그리고 귀족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외모가 열등종 같아서 판단하는 건지, 열등종으로 보여서 그러는지, 아니면 능력이 부족하다고 믿기 때문인지 묻는다. 교장이 미소 짓는다. 그들의 유일한 걱정거리는 진짜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뿐이라고. 증명해 보일 수 있는지 묻는다. 아르구스가 직접 시험해보라 제안하자 그녀는 동의하고 모의 전투가 성사된다. 하니스 학원 정령술 훈련장에서 교화라고 말은 쥐새끼가 앞으로 나선다. 진을 상대하려 웃으면서 그는 진이 심하게 망신당하진 않을 거라고 비웃는다. 오늘은 구경하는 학생이 적으니까. 교장이 규칙을 설명한다. 정령술로만 싸워야 한다고 못을 박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새 강사가 가르치길 바라는 학원의 수업 내용이니까. 몇몇 학생이 모여 시합을 구경한다. 관중들 사이에는 미리아도 있다. 그녀는 신이 났다. 마른 쥐새끼가 직접 싸우는 걸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니까. 진은 이 싸움의 끝을 이미 안다.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학원에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로 한다. 하지만 아르구스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자신이 추천한 사람이 남들 앞에서 싸우는 건 처음이라서 혹시나 진이 망신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반면 기타경은 엄청나게 흥분해 보이며 시합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 진에게 주제를 파악하게 만들면서 그가 먼저 공격하겠다고 선언하며 즉시 거대한 화염구를 날린다. 그는 이 일격으로 진을 쓰러뜨릴 거라 믿는다. 진은 가볍게 공격을 피한다. 마른 쥐새끼는 여전히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대장의 판단이 틀렸음을 증명하려 한다. 그리고 필살기로 공격을 잇는다. 번개창이라 불리는 기술이다.
진이 모든 공격을 계속 피하자 서서히 신경이 거슬리기 시작한다. 마른 쥐새끼가 진이 도망치는 것밖에 못한다고 믿지만 진은 속으로 조용히 한숨 쉰다. 이런 종류의 힘은 사람에게 쓰라고 있는 게 아닌데.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진은 마침내 능력을 보여주기로 하고 일부러 독특한 정령술을 꺼낸다. 중력 조작 공격을 사용해 마른 쥐새끼 기타경을 바닥으로 짓눌러 버린다. 꼼짝 못하게 묶어두고 애초에 승산이 없었음을 깨닫게 한다. 그의 거만함이 무의미했다는 것도 결국 교장과 뚱보르드만 경은 눈앞의 광경에 큰 충격을 받는다. 아르구스와 여동생 미리아조차 입을 떡 벌린 채 서 있다. 그런 깔끔한 힘의 과실을 보고 이전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묻자 진은 차분하게 설명한다. 그저 기타경 주변의 중력을 조작했을 뿐이라고 말이다. 이런 건 처음 본다는 말을 듣고 진은 조용히 미소를 짓는다. 학생들과 강사들에게 가르칠 게 아직 아주 많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기타경은 분해서 일을 간다.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로 참으로 비참해 보인다. 주름진 노인에 대한 순수한 연민으로 주인공은 마침내 중력 압박을 푼다. 기타는 완전히 폭발한다. 그런 정령술은 존재해선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며 우겨댄다. 열등종이 불법적인 속임수를 썼다고. 진은 조용히 서서 챔피언처럼 언어폭력을 견뎌낸다. 늙은이가 진상처럼 꾀꾀거리는 동안 이 상황을 지켜본 후 교장은 차분히 결정을 내린다. 주변 학생들도 감탄한다. 특히 미리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저렇게 강력한 신성력을 쓰는지. 보통 열등종은 힘이 거의 없으니까. 그녀의 호기심이 치솟고 진의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한다. 장면은 일주일 후 환영식으로 바뀐다. 교장은 하니스 학원의 설립 목적이 전사들을 훈련시키는 것이라 발표한다. 침략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따라오지 못하는 약자는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다. 하지만 성공한 자들에게는 미래가 확실히 보장된다. 지위와 권력을 얻게 된다. 위에서 지켜보던 미리아 곁의 아인종들은 엄청난 신입생 수에 놀란다. 그들 중 꽤 많은 수가 귀족 출신조차 아니다. 사자 아인종 리우스가 인사한다. 그는 의외라고 말한다. 그녀가 환영식에 오다니. 대화를 나누던 중 그는 갑자기 열등종을 발견하고 교수진 옆에 앉은 걸 보고 사례가 들려 평정심을 잃는다. 미리아가 그 열등종이 사실 새 교수라고 밝히자 그녀는 리우스에게 묻는다. 겉모습만 본 첫인상을 그가 평범한 놈이라 답하자 볼품없는 백수 같다고 자신도 처음에 그랬다 인정한다. 따가운 시선들을 느끼며 진은 재빨리 깨닫는다. 아카데미를 대놓고 조사할 순 없다는 걸 첫날부터 쓸모없는 열등종 이미지에서 무해한 이미지로 바꿔야 한다. 지금 당장은 등에 큰 표적이 있는 것 같다. 환영식이 끝난 후 마침내 첫 수업 시간이다. 한편 기타경이 학생들을 모아 정규 수업이 공식적으로 다시 시작됐다고 알린다. 유망한 신입생들에게 뒤처지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리고는 분노하며 묻는다. 왜 다들 결석했냐고. 노인은 속으로 미소 짓는다. 다들 열등종의 수업을 듣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여긴다. 기름진 쥐새끼가 소문을 냈다. 오늘 수업을 진이 맡는다고. 놀랍게도 교수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는 당당히 단상에 서서 자신을 소개한다. 새로운 정령술 강사라고. 리우스가 뻔뻔하게 묻는다. 엘리트 반을 가르칠 자격이 진짜 있냐고. 진은 차분히 웃으며 답한다. 곧 알게 될 거라고. 사자 아인종에게 말한다. 언제든 나가도 좋다고. 수업이 수준에 안 맞는다면 그리고 즉시 규칙 하나를 정한다. 학생들에게 말한다. 인간에게 신성력을 쓰지 마라. 어떤 상황에서도. 신성력의 목적을 설명한다. 그건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억제자의 재생 능력을. 하지만 인간은 정상 회복된다. 즉 그 진짜 목적은 침략자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뒤에서 누군가 쓰레기 발언을 한다. 그를 나약하다고 조롱하며 신성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 녀석은 제멋대로 힘을 쓸 권리가 있다고 우긴다. 살짝 짜증난 진 교수는 시험해보라고 도발한다. 자기가 정말 그렇게 약한지 바로 그 교실 한가운데서 수업 중에 가장 강력한 기술로 쳐보라 한다. 녀석은 오만하게 웃으며 스치기만 해도 다신 수업에 안 나오겠다고 선언한다. 기회를 잡은 녀석은 번개창을 만들어낸다. 기타경조차 긴장한다. 저런 무모한 공격에 교실이 무너질까봐. 녀석은 진에게 창을 날린다. 엄청난 먼지구름이 일어난다. 다들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연기 속에서 칼날이 날아와 녀석 뒤에 벽에 박힌다. 못생긴 얼굴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며 진은 차분히 말한다. 끝장낼 생각이었다면 이미 꿰뚫었을 거라고. 그리고 학기 첫 교훈을 전한다.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마라. 리우스는 저게 정령술인지 의문하며 조용히 지켜본다. 진 교수는 부드럽게 이어간다. 열등종이라 불리는 이유는 약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그렇다면 너희보다 훨씬 강한 나는 뭐냐고 묻는다. 그의 오라가 최고조에 달한다. 그는 스스로 답한다. 바로 이런 게 스승이라는 것이라고. 다음으로 두 번째 가르침이다. 같은 녀석에게 묻는다. 정령술 발동 조건을 아느냐고. 상식인 것처럼 행동하며 학생이 대답한다. 생생한 상상력이 전부라고. 무언가를 선명하게 그리면 정령들이 수행할 거라고. 진은 상상력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요소가 빠졌다고 한다. 그는 설명한다. 정령은 파장에 반응하며 그것이 행동을 유발한다고. 총 8개의 파장이 있다. 그중 발화방전, 치유 빈결이 가장 흔히 알려져 있다. 하지만 중력 제어, 빛 제어 대기 제어, 공간 조작도 존재한다. 기타경은 숨이 막힐 뻔했다. 8개를 다루는 걸 보고 그 사실을 밝히며 마침내 진짜 첫 강의가 시작된다. 그날 저녁 그는 어디서부터 조사할지 고민한다. 아카데미의 비밀을 캠퍼스엔 학생들로 붐빈다. 수업에서의 활약 덕분에 그는 화제의 중심이다. 답을 찾으려면 학생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가야만 한다. 길을 가다 미리아와 마주친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진짜 정체를 밝히라고 묻는다. 진은 어떻게 자신이 열등종 외에 다른 것일 수 있냐며 반문한다. 그녀도 그 말이 맞을 거라 한다. 8개의 정령수를 다루는 능력이 없었다면 말이다. 대부분의 아인종도 못하는 일이다. 진은 어깨를 으쓱하며 단순하다 한다. 마치 여러 파장 사이에 탭을 전환하는 것과 같다고.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란 걸 안다. 그녀는 단둘이서 대화를 이어가자고 청한다. 다시 정체를 묻자. 이번엔 그저 인간일 뿐이라 답한다. 콜드슬립에 빠졌던 코다마 마을 아래 수백만 년 동안 그녀가 흥미를 보이며 동면전에 뭘 했냐고 묻는다. 진은 솔직하게 답한다. 특수부대 요원으로 복무했다고.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 시절을 생생히 기억한다. 마치 불과 몇 년 전 일처럼. 궁금해진 그녀가 더 묻는다. 왜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이 콜드슬립에 봉인됐냐고. 그는 임무 실패를 인정하며 슬퍼한다. 스스로를 몰아붙이면 모두를 구할 줄 알았지만 실패했다. 모든 걸 잃었다고 고백한다. 교수가 된 건 우연이 아니며 옳든 가문의 영향력이 필요했다고. 대화가 끝나고 목적지를 묻는다. 그녀는 먼지 쌓인 낡은 방으로 그를 안내한다. 예전 교보제 창고였다고 설명하며 선반 위 부엉이 조각상이 시선을 끈다. 여기 데려온 진짜 이유를 묻자. 미리아는 수상한 빈 공간을 조사 중이었다고 털어놓는다. 안 쓴다기엔 너무 커서. 분명 무언가 숨겨져 있을 거라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진 교수는 무심하게 부엉이 조각상을 잡는다.
그녀는 의아하게 쳐다본다. 왜 먼지 쌓인 장식을 만지나 싶어서. 그가 그걸 살짝 비틀자마자 책장이 양옆으로 미끄러지며 안으로 향하는 비밀 통로가 나타난다. 비밀의 방이 있다는 추측이 맞았다며 차분히 축하해준다. 미리아는 말문이 막힌다. 어떻게 그리 빨리 장치를 풀었는지 진 교수는 쿨하게 설명한다. 먼지투성이 방에서 부엉이만 깨끗했다고. 먼지투성이 방에서. 그러고선 그녀에게 남아있으라 한다. 혼자 수상한 방을 조사하겠다며. 놀란 미리아는 무조건 동행하겠다고 단호히 말한다. 그는 경고한다. 안에 위험한 침략자가 있을 수 있고 널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금발의 그녀는 명확히 한다. 자기 실력은 얕볼 수준이 아니라고. 반에서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은 오빠 정도밖에 없을 거라며 자신만만하게 주장한다. 그 말에 그녀를 믿기로 한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낡은 계단을 내려간다.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이 이어진다. 미리아는 속으로 감탄한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을 다루는 게 얼마나 편리한 일인지. 진은 가볍게 농담한다. 몬스터가 튀어나오기 딱 좋은 판타지 게임의 던전 같다고. 게임 용어에 소녀는 혼란스러워한다.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다시 묻는다. 범인 사냥이 특기라 했으니 짐작 가는 용의자가 있냐고. 그는 그저 웃음이 나온다. 믿기 힘든 이야기를 금방 받아들여서. 믿음에 대한 작은 보답으로 루드만 경이 연관되어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힌다. 왜 그렇게 확신하냐고 묻자. 진 교수는 설명한다. 강의 땐 카리스마 있어 보이지만 아주 불쾌한 무언가가 있다고. 조용한 순간에 혼자 있을 때 그 기름진 자식은 수상한 짓을 꾸미는 사람의 분위기를 풍긴다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다른 사람들에게 흔한 행동 패턴이라고 덧붙인다. 세상에 보여주는. 게다가 교사치고는 지나치게 눈썰미가 좋다는 것도 너무 뻔하다고 한다. 원래는 기타경을 의심했다고 한다. 하지만 진은 그 추측을 묵살한다. 감정 통제조차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악한 짓을 결코 꾸밀 수 없다고 지적하며 심지어 그 주름진 노인은 본성은 꽤 괜찮을 거라고 말해 그녀를 놀라게 한다. 마침내 계단 맨 밑에 도착한다. 엄청나게 크고 먼지 가득한 홀이 열린다. 아카데미 밑에 숨겨진 거대한 미궁에 미리아는 충격으로 눈이 커진다. 갑자기 진도 놀라서 걸음을 멈춘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카구라의 연구실을 이런 곳에서 발견하게 될 줄은. 이 시대 사람들이 정령이라 부르는 나노머신이 문을 지키는 걸 보고 이곳이 진짜 카구라의 연구실임을 확신하게 된다. 미리아는 초조해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찾아 헤맸음에도 아카데미 아래에 줄곧 숨겨져 있던 이 거대한 문을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은 일반인이 이 문을 열려면 특수 열쇠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하카마가 코다마 마을에서 열쇠를 물려받은 걸 떠올리며 이곳에 누군가도 같은 방식으로 열쇠를 받았을 거라 믿는다. 하지만 진은 이미 자신이 모든 접근 권한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가 차분히 손을 앞으로 뻗자 잠금 시스템이 즉시 최고 권위자로 인식하고 문을 열어준다. 거대한 문이 서서히 열리고 진은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자도 이 문을 열 수 있는 자가 아닐까 생각한다. 미리아는 여전히 멍하니 서 있다. 아카데미 바로 밑에 이런 게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다. 열쇠가 진짜 필요 없냐고 묻자. 진은 고대 인간이라서 특별할 뿐이라고 무심하게 답한다. 미리아는 마침내 그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 믿고 조용히 숨겨진 연구실 더 깊은 곳으로 그를 따라 들어간다. 안에서 철창에 갇힌 여러 타락자들을 발견한다. 이상하게도 녀석들은 날뛰지 않고 완전히 조용한 상태다. 진은 도적들이 가둬뒀던 타락자들도 풀려나기 전까지는 비정상적으로 조용했던 걸 떠올린다. 풀려날 때까지. 하지만 가장 신경 쓰이는 건 도대체 어떻게 이 거대한 것들을 들키지 않고 여기까지
운반했냐는 것이다. 미리아는 오빠의 의심이 맞았던 것 같다며 인정한다. 오빠 말이 맞았어. 조용히 숨어서 주동자가 나타나길 기다리자고 제안한다. 범인들은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 하지만 그치만 가만히 서서 기다리기보다는 아카데미를 신속히 봉쇄하고 타락자들부터 처리하자고 한다. 배후를 놓치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놓치면 안 돼. 진은 설명한다. 학생들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녀석들이 날뛰기 시작하면 모두의 목숨이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오빠라도 같은 결정을 내렸을 거란 진의 말에 소녀도 결국 그 방식에 동의한다. 진은 이 상황이 몹시 불길하게 느껴지며 그런 예감은 늘 맞았다고 덧붙인다. 내 촉은 항상 맞았지. 자기가 연구실을 조금 더 조사해 볼 테니 위로 가서 오빠를 데려오라 한다. 통행 금지령을 내리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녀를 위로 보낸 후 유용한 단서를 찾길 바라며 지하시설 더 깊은 곳으로 향한다. 한편 지상에서는 마른 쥐새끼가 새 강사에게 졌다고 조롱받는다. 그래도 진을 열등종이라 부르며 명성을 망쳤다고 탓한다. 교장이 기타경에게 다가와서 쥐새끼에게 이상한 행동 좀 그만하라고 주의를 준다. 학생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했다고 교장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뒤 아침부터 안 보이는 루드만 경의 행방에 대해 질문받는다. 뚱뚱한 남자의 부재가 교장의 걱정을 더욱 키운다. 바로 그때 아카데미 위로 검은 구름이 몰려오는 걸 보고 당황한다. 지상으로 달려가던 미리아는 문을 나서자마자 루드만 경과 딱 마주친다. 아침부터 사라졌던 뚱보가 악랄한 표정을 짓고 있다. 딱 봐도 수상한 낌새다. 연구실에서 지는 요동치는 붉은 포탈들을 살핀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건지 카구라가 만든 건지 의문이다. 지는 카구라가 남긴 큐브와 나노머신 주사기를 발견한다. 이 사태를 해결할 단서가 큐브에 있길 바라며 즉시 작동시킨다. 커피를 든 카구라의 홀로그램이 나타난다. 그는 진이 이곳에 제일 먼저 도달할 걸 예상했다. 진이 깨어날 곳과 가장 가깝기 때문이다. 박사는 이 연구실에서 수억 년 전의 인류도 해내지 못한 장치를 개발 중이며 대단한 장치, 그 장치 힘의 일부를 봉인해 주사기에 담아뒀다고 설명한다. 자기 업적을 칭찬하던 그는 놀라운 장치의 정체가 바로 텔레포트 장치, 텔레포트 기기라고 밝힌다. 카구라가 이런 스케일의 장치를 만들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진다. 도시 전역에 침략자가 나타났다던 아르구스의 말에 경보가 울린다. 이 장치를 가진 자가 모든 일의 배후일 테니까 괴물들이 잔뜩 갇혀 있는 걸 보면 더욱 확실하다. 그러다 박사의 메시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원래 텔레포트 장치는 푸른색인데 눈앞에 있는 이 붉은 기계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시계가 12시를 가리키자 요란한 소리와 함께 기계가 켜진다. 진은 튀어나올 악몽에 대비하지만 철창 안의 모든 침략자들이 허공으로 즉시 사라져버린다. 지상에서는 아르구스와 성기사단이 끔찍한 악몽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다. 수백 마리의 침략자가 하늘에서 왕도로 쏟아져 내렸다. 마치 배틀 로얄판에 떨어진 것 같다. 다시 지하로 가보자. 기름진 뚱보가 기분 나쁜 미소로 미리아를 돌아보며 왜 그리 긴장하고 초조하냐며 비웃는다. 그녀는 차갑게 말한다. 싸울 게 아니라면 비키라고. 진짜 놀란 루드만 경은 내가 날 뒷조사하는 걸 눈치채고 있었다고 인정한다. 불행히도 눈치가 너무 늦었다. 무슨 뜻이냐고 묻자 심판의 날이 왔다고 차분히 선언한다. 대머리 감자가 한숨을 쉰다. 원래는 계획을 미루려 했으나 쥐새끼 2마리가 연구실을 들쑤셔서
어쩔 수 없이 서둘렀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원대한 계획에 진이 진짜 위협임을 깨달았다. 새 강사가 오빠처럼 엄청난 골칫거리가 될 거라고 본능이 경고했기 때문이다. 확인할 필요도 없이 그는 이미 다 알고 있다. 비밀 통로를 찾은 게 진이라는 걸. 대화로 시간 낭비는 끝났다며 여기서 목격자들을 전부 제거하겠다고 결론 내린다. 자신을 이길 거라 착각하다니. 미리아는 기가 차서 웃는다. 루드만의 얼굴에 악마 같은 미소가 번진다. 엄청난 힘을 모았다고 허세 부리지만 그가 모르는 게 하나 있다. 자기 머리통보다 큰 냄비를 든 소녀가 등 뒤로 조용히 다가가고 있다는 걸. 미리아는 긴장해서 식은땀을 흘린다. 망설임 없이 내리친 하카마는 뚱뚱한 쓰레기에 머리를 부숴버린다. 미리아는 충격받아 쳐다보며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묻는다. 하카마는 진을 찾으러 왔다고 한다. 지금 밖은 아수라장이며 가디언 없이는 모두를 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오는 길에 신입생 쿠도와 마주쳤고 교수가 조금 전 창고로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신입생 소녀는 선생을 기절시킨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만 하카마는 그 자식은 당해도 싸다고 한다. 게다가 뒤통수를 맞아서 얼굴도 못 봤으니 금발 공주님한테 덤터기 씌우면 된다고. 상황이 꼬이면 말이다. 바로 그때 진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계단에 도착한다. 무슨 일인지 묻다가 볼링핀처럼 바닥에 널브러진 돼지 녀석을 발견한다. 하카마가 그를 정신 차리게 하며 바깥 도시가 완전 난장판이 됐다고 알려준다. 그는 전혀 놀라지 않는다. 침략자들이 갈 곳은 단 한 곳뿐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깨달음을 얻은 미리아는 창백해지고 세 사람은 1초의 지체도 없이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간다. 도시 전역에 불길이 치솟고 절반 가까이 폐허가 되었다. 쏟아진 괴물들 사이로 지옥이 펼쳐지자 겁에 질린 시민들이 사방으로 흩어진다. 빌객스처럼 생긴 덩치 큰 괴물 하나가 단연코 가장 강해 보인다. 사랑하는 고향이 이 꼴이 된 걸 보고 미리아는 할 말을 잃는다. 한편 진은 실패의 무게에 다시 가슴이 짓눌린다. 기회가 있을 때 장치를 부숴버려야 했다고 자책하며 하카마가 그를 다시 현실로 부른다. 왕궁을 향해 파괴적인 공격을 준비 중인 거대한 촉수 괴물을 가리키며 말이다. 실수를 만회하기로 결심한 진은 카구라가 남긴 주사기를 사용한다. 그걸 사용하면 너프된 텔레포트 능력을 얻게 된다. 박사가 남긴 나노머신은 24시간에 딱 한 번 발동할 에너지만 품고 있다. 게다가 사정거리는 사용자의 시야 내의 짧은 거리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건 일반인 기준이고 진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 그 정도 실력자라면 눈에 보이는 곳은 어디든 텔레포트가 가능하다.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사라졌다가 거대한 광선이 왕궁을 강타하기 직전 그 경로 한가운데에 나타난다.